아마 여러분들이 닮아야 될, 롤모델로 삼아야 될 그런 분들이세요. 여기 있는 분은 지금 스웨덴에서 그 가장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정치인, 살아계신 분 중에 그 정치인이세요. 총리를 2번 하셨는데 2번 하다가 나 총리 그만하고 후배들한테 물려주고 나가요. 근데 제가 왜 사진을 보여주냐면 저분을 연락을 해서 인터뷰를 무지무지 어렵게, 잉바르 칼손이라는 분인데 어렵게 섭외를 해갖고 만났는데 뭐라냐면은 지하철역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날이 영하 12도 눈이 내리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분 사진을 가지고 지하철 입구에 카메라를 2대를 뻗치게 해놓고 막 찾은 거예요. 근데 점퍼를 딱 입고 나오시는 거죠. 나온다 보니까 운동화 신고 쫓아가서 잉바르 칼손 아니냐 그러니까 맞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보좌관이 없습니까? 비서가 없습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왜 차를 타고 안 다니시고 이게 지하철 타십니까? 했더니 저분이 하신 얘기가 딱 하나였습니다. 정치 지도자는 국민의 세금을 단돈 1원이라도 헛되이 쓰면 안 된다 했어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네? 다음에 저기 그 앙코 요한센을 보면 덴마크의 아주 유명한 총리분이세요. 제가 덴마크 취재를 갔을 때 그때 돌아가신 분인데 저분 사신인 그 총리관제에 안 살고 50년 된 노동자 아파트에서 사셨어요. 그리고 주민들한테 인터뷰를 해보니까 저분은 총리실에서 집에서 총리실까지 걸어 다녔대요. 걸어 다니면서 주민들이 뭔가 민원 상황을 얘기하면 그걸 다 메모를 하고 그리고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경호원들이 저분을 경호하려고 그러면은 그 경호원을 뭐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렇게 사시다가 떠나셨고 여기는 뭐 앙겔라 메르켈 아시죠? 제가 저분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한 20일 동안 저 앙겔라 메르켈 따라다니면서 봤는데 야당이든 여당이든 앙겔라 메르켈에 대해서 평가는 뭐냐면은 굉장히 그 뭡니까 겸손하고 뭔가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리더였다는 얘기를 해요. 야당에서도 정말 대단한 분들인데요. 이분들에게 조금 더 소개한 분들에게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전부 다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아요. 존경받는 리더였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굉장히 다들 인터뷰를 해보면 아까 이제 돌아가신 분은 제가 만나지 못했지만 생전의 테이프를 보면 굉장히 행복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죠. 존경받고 행복한 삶,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리더가 되기 위해서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얘기예요. 근데 존경받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 살았다고 그러는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봤더니 이타심. 그러니까 이타심이 뭐냐면 이기심의 반대예요. 나보다는 남을 생각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 이 조금 전에 봤던 존경받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선생님이 가서 취재를 쭉 만나서 보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성공의 계정과 다르잖아요. 이게 성공하는 삶이에요. 매일같이 뷔페 얘기 나와가지고 이름 석자 나오고 나는 깨끗하다 얼마나 속을 불안하겠어요? 저는 참 안 됐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남들부터 한번 존경받아 보세요. 근데 존경이라는 단어를 우리나라는 너무나 쉽게 얘기를 해요. 존경이라는 단어에는 아까도 보셨지만 자기의 희생이 전제가 돼야 돼요. 이것이 바로 글로벌 리더의 공통적인 특징이었어요. 자, 이 단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직은 이제 고등학교 1, 2학년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이제 대학을 가고 일반 사회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그 앞으로 리더로서 역할을 할 때 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기자 PD들에게 무슨 공부를 해야 되냐? 무슨 공부가 필요했어요? 바로 이 단어를 진짜 아주 머릿속에다가 꽉 애우고 있어야 돼요. 이게 뭡니까? 나는 당신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단어예요. 이거 제가 지어낸 단어가 아니라 이게 뭐냐면 이 사진은 1992년도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이 TV 토론회에서 어떤 그 청중이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자,
지금 정책이 잘못돼가지고 그 돈을 대출을 받았는데 경기가 안 좋고 갚지 못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픔을 압니까? 자동차를 사야 되는데 돈을 대출을 받았고 샀는데 그걸 갚지 못해서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국민들을 압니까? 그랬더니 부시 대통령은 뭐라고 그랬냐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모습으로 대답을 좀 못했어요. 그때 저 40대 젊은 민주당 후보자가 딱 나와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저 단어를 쓰는 거예요. I feel your pain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주민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쓰고 나서 정말 거짓말처럼 이 지지율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공감 능력이 뭡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 생각, 의견을 함께 느껴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그 대학을 가고 나중에 그 사회에 나가서 리더로서 할 때 존경받고 행복하려면 이 공감 능력 지수를 굉장히 높여야 돼요. 북유럽에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정치 최고의 권력자가 모든 걸 특권을 내던지고 서민들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 뭐냐면 바로 이 공감 능력이었던 거예요. 제가 그러면 이 공감 능력이 왜 중요한지 제가 이 공감 능력을 잘 보여주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I could build a mansion that is higher than the trees. I could have all the gifts I want and never ask please. I could fly to Paris. It's at my beck and call. Why do I live my life alone with nothing at all? But when I dream of you. Maybe someday you will come true. When I dream of you. Maybe someday you will come true. I can be the singer or the clown in any room. I can call up someone to take me to the moon. I can put my makeup on and drive the men insane. I can go to bed alone and never know his name.
When I dream of you. Maybe someday you will come true. 자, 지금 보신 것처럼 공감 능력이 왜 중요하냐면 감동을 주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마음이 행복하시죠? 바로 리더가 리더에게 공감 능력이 필요한 게 뭐냐면 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감동을 주고 행복을 주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그 PD 입장에서 끊임없이 뭐 제가 좋아하는 아이템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런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례들을 발굴을 해서 이제 텔레비전에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에게, 시청자들에게 그걸 보고 알아서 판단합시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감 능력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이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예요. 완전히 제 인생이 바뀌어버렸죠.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 추정 60분 고발 프로를 하다 보니까 세상을 어떤 식으로 봤냐면 나쁜 사람과 억울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얼굴이 웃음기가 없었어요, 제가. 근데 지금 제가 얼굴에 인상 쓰고 있나요? 네? 안 쓰고 있죠? 네. 이게 행복하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성공한 인생이 뭐냐고 할 때 제가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이야기를 할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 이야기를 어른이 됐을 때 한참 자라나는 후배들에게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삶, 이게 성공한 삶인 거예요. 돈이 많아서 성공한 삶이 아니라, 권력의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성공한 삶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불신과 갈등, 절망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성공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공부를 왜 합니까?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거 빨리 버리세요. 세상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돈과 권력을 쉽게 벌 수 있도록 용인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이태석 신부님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2010년도에 1월 14일 날 인터넷에 글귀가 딱 떴어요. 수단의 슈바이처 선종이라는 글씨가 떴어요. 근데 공영방송 PD가 선종이라는 단어는 이 종교적인 용어잖아요. 착하게 살다 세상을 떠난.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저분의 삶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지금도 해외에 의료봉사 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굳이 의료봉사를 나가셨다고 하시고 그런 활동을 하셨다고 해서 내가 저분을 주목할 이유가 없었고, 제가 저분을 주목한 이유는 수단이라는 그 두 글자에 딱 제가 꽂혀버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저 수단이라는 나라가 전쟁터였던 거죠. 왜 신부님이 목숨을 걸고 저길 찾아갔지? 제가 아마 그 전공기자 생활을 안 했으면은 이태석 신부님의 삶을 해석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분의 삶을 찾다 보니까 이것이 단순한 삶이 아니에요. 사제의 삶이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카톨릭 신자가 아니고 나는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저분을 그런 식으로 종교적으로 보고 싶지 않았어요. 왜? 그분의 삶이 너무나 숭고했고, 정말 제가 그동안 20여 년 동안 고발을 하면서 우리 사회에는 왜 저런 리더가 없었을까 했는데 그 삶을 그대로 사신 거를 정확하게 보여준 사례였기 때문에 저는 이 영화를 만들면서 사제 이태석보다는 인간 이태석에 초점을 맞췄어요. 이분은 잘 아시겠지만 의사 출신입니다. 의사 출신 사제예요. 그렇게 드물잖아요. 근데 그 의사라는 직업이 1990년도에 저분이 의사가 됐을 때는 지금보다 더 명예, 돈, 이걸 아주 거머쥐는 그런 직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직업을 딱 내던지잖아요. 저는 그 부분이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저런 용기가 어디서 났을까? 또 하나는 뭐예요? 이 신부님이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어요. 10남매 집안에서 밑에서 두 번째, 9번째인데 집이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런데 그 10형제 중에 유일하게 아들이 의사가 된 겁니다. 가족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딱 내던졌는데 그것을 받아준 어머님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저 어머님은 아들의 저런 선택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받아들였지? 저는 이 부분을 보고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이제 이번에 자료를 쭉 찾다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의사 선생님이니까 톤주에 가서 그 병원을 움막집을 짓고 환자를 진료를 하고 그다음에 학교를 지었잖아요. 학교를 왜 지었을까요? 돈이 남아서 1,000만 원 말씀해요. 이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지금 챙겨주는 것보다는 먹을 것을 스스로 찾아가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이거였어요. 이게 바로 교육의 본질입니다. 이게. 그래서 학교를 지은 교육자였고 수학을 가르친 선생님이었고 그 다음에 브라스 밴드를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에게 그 전쟁으로 고통받는 부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브라스 밴드를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혼자서 35인조 브라스 밴드니까 한 악기가 8개, 9개를 혼자 배우잖아요. 배워서 한국에 와서 지인들한테 돈 좀 달라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뭐 좀 해줘야 되겠다고 해서 돈을 받아가지고 가서 후원금을 받아갖고 착복을 하지 않고 개인회에 쓰지 않고 아이들을 위해서 악기를 케냐에 한국에 사가지고 가서 직접 그 연주법을 배워서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잖아요. 정말 어마어마한 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여러분들이 꼭 잘 알 뒷부분 나오겠지만 한센병 환자의 아버지였습니다. 이분이 톤주를 간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을 위해서 간 게 아니라 사실은 한센병 환자를 위해서 톤주를 간 거예요. 한센병 환자가 이분 말씀에 이렇게 적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부모로부터. 왜? 얼굴이 흉측하게 생기고 전염이 된다고 하고 사람의 간을 뺀다라고 하는 괴소문을 돌다 보니까 집에서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가서 돌보기 위해서 신부님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분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그 신부님의 아시는 분들을 막 수소문을 찾아가지고 생전에 찍었던 영상 사진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진을 200장하고 영상을 테이블 한 60개를 받아가지고 분석을 했어요. 그냥 설렁설렁 본 게 아니라 아프리카 사람과 신부님이 교감하는 모습들을 하나하나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영화 만들 때 회사에서 반대했어요. 왜 반대를 했냐면 주인공이 없잖아요. 인물 다큐멘터리에 주인공이 없이 주인공이 누군지 확인도 안 하면 나중에 이 주인공이 그 잘못된 정보를 해서 유명하거나 나쁜 사람을 올렸을 때 이건 방송국의 공신력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대를 했는데 저는 그때 반대로 회사에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목숨을 걸고 전쟁터를 가신 분에게 무엇을 의심하냐고 그랬어요. 왜? 제가 전쟁터를 간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만든 영화가 울지마 톰주라는 영화고요. 이 신부님이 가셨던 이 나라는 그 당시엔 수단이었어요. 수단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그 2011년도 7월 9일 날 이렇게 바뀌었어요. 지금 요즘 그 수단이라는 나라 전쟁 막 하잖아요. 그 군부 1인자하고 2인자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지금 막 내전이 일어나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이 처음에 그 수단 남수단 쪽 원래는 수단이라는 한 나라였었는데 이때도 전쟁을 한 30년 동안 한 이유는 뭐냐면 결국 본인들이 어떤 부분보다도 강대국들의 어떤 뒤에서 영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 나라가 아프리카에서 6번째로 그 석유 매장량이 굉장히 많은 산국이에요.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못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착복하고 강대국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정말 그 비극의 역사의 나라가 이 수단이라는 나라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주바라는 데가 지금 수도예요. 수도고 저 위에 카르툼이라는 데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수단이라는 데 수도고 톤주라는 데는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저 노란 데. 주바에서 비행기를 타고 1시간 가서 1시간 가서 거기서 그 차로 8시간을 가요. 이른 도로가 아니라 이른 도로도. 그래서 취재를 가다 보면 한 이틀은 취재를 일을 못 해요. 왜냐하면 허리가 끊어지게 아프죠. 신부님은 거기를 8년을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이 나라의 기후는 이게 몇 도입니까?
56도입니다. 바그다드도 이라크 바그다드도 50도가 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라크 전쟁 때 가보는데 거기는 그 건조해서 해가 없는 지역 가면 시원한데 여기는 안 그래요. 습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말라리아 모기입니다. 물리면 죽어요. 그래서 이 나라의 사망 원인 1위가 뭐냐면 말라리아예요. 그래서 저도 여기 갔을 때 모기에게 안 물리기 위해서 정말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그 영상 50도로 데워진 그 조그마한 공간 안에서 창문 다 닫고 모기장 저기 치고 모기약 뿌리고 모기밴드 차고 그 다음에 이 겨울 파카 있잖아요. 파커 이걸 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모기에 찔리면 그 모기 침이 여기 찔리면 안 된다는 뭐 이런 강박관념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불 덮고 자면은 1분도 못 있어요. 막 땀이 줄줄 흘러서. 그래서 사실은 이 영화 찍으러 갔을 때 그 다음날 올라오라 그랬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도 이제 전쟁터를 다니면서 그런 굉장히 경험이 있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짐을 싸고 한국으로 올라오라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도대체 이분은 여기서 이런 곳에서 8년을 어떻게 지냈을까 이게 막 굉장히 궁금했던 거예요.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취재를 해갖고 만든 영화가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고요.